네,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이번 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입니다. 뭘까요? 많은데? 일단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 한라산 했으니까 아니면 제주 돌담은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고 아닌가 봐요. 아니면 또 뭐 세계 뭐 지질공원으로 뭐 지정된 곳도 많잖아요. 이 중에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근데 뭐 다 자랑할 거리지만 네.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께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재생 엑셀러레이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지역에 있는 식물 일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형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데 형태가 없는 것. 형태가 있는데 형태가 없고 그거 이효도 때랑 약간 맞아, 맞아. 네. 근데 사실은 형태가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제주에서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그 존재. 그죠? 저희가 어머니 하면 알고는 있는데 어머니가 갖고 있는 큰 힘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녀박물관 학예연구사 권미선입니다.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오늘 제가 선생님이라고 좀 불려도 될까요? 왜냐면 어느 때보다 오늘 힌트를 많이 주시고 이렇게 좀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선생님은 조금 거리감이 있으니까 네. 쌤으로 하죠, 쌤. 아, 좋아요. 쌤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쩐지 두 분이 해녀 복장을 비슷하게 입고 나오셨어요. 네. 아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 저희 바깥 양반이에요. 그 바깥은 들어봤거든요. 물질은 알겠는데 바깥 물질.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시청자분들도 아마 해녀 박사가 아닌 이상 바깥 물질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깥 물질이 뭐예요? 제주도 해녀들이 제주도 안에서만 물질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제주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연안 곳곳에 다 해산물을 채취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 어장까지 나가서 물질을 하고 이제 돈을 벌어 온다는 뜻으로 바깥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육지 물질 하러 갔다. 네. 해녀분들은 육지 물질 하러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 사실 육지 물질이라고 하면서 또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출가 해녀, 출양 해녀 이런 얘기들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출가를 했던 경우는 사실 그 중에 상당수는 돌아올 것을 전제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돈을 벌고 돌아온다. 그런 이유, 목적을 놓고 봤을 때는 출가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육지에 가잖아요. 제주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간다고 했을 땐 출양물질. 사실 그러니까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바깥물질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주에도 바다, 뭐 사면이 다 바다인데 왜 먼 바다로 나갔을까요? 이게 시대적인 환경 변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1876년에
한일 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생겼어요. 강화도 조약하면서 뭘 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네, 해도 괜찮다에 대한 문을 열어줬고 1910년에는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 거의 많은 국권을 다 내주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예 면허를 딸 수 있게까지 해줘요. 그래 그때 뭘 했냐면 제주도에 잠수기선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일본 어민들이 제주까지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그렇게 되니 제주 해녀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점점 더. 작업할 수 있는 바다가 더 좁아지기도 되고 그러니까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게 돼요. 아까 그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부산에 수산 회사가 생겨요. 수산물 유통, 무역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그 수산물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때 당시 오목가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좋아졌는데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봤더니 해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 특히나 제주 해녀. 제주 해녀들. 그럼 모집해서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모집한 채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벌러 갔다만 하기에는 좀 슬프죠. 그때 시대적 배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전성기라고 하면 언제였어요, 그러면? 아마 1930년대 어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나폴레옹 전쟁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통조림의 흐름이 들어오는데 그때 간지매 공장이 제주도에도 많았고 부산에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이 필요로 했었고 무역을 하게 되니까 그 잡아야 될 사람도 많아야 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군대원이라고 이제 배가 들어오게 되는 군대원 거죠. 그 일본 오사카를 직항으로 왔다 갔다 했던. 네. 그런 배가 여러 척이 그 제주 부산 항로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어졌던 게 저희들 뭐 미역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산 미역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미역도 채취를 하려고 봤더니 해녀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서 뭐 울산이나 이런 데서 해녀들 모집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뭐 1930년부터라고 해도 거의 뭐 출가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죠. 혹시 그 기록으로도 남아 있어요? 기록으로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기록들도 있고 흥미롭게도 신문 기사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부산에 있는 지역 신문에 제주 해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917년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해녀들이 어업권을 지켜주질 않아서 당시 부산에가 정착해 있던 제주 도민들이 모여서 걸기 대회를 했다. 해녀들이 많다 보니까 해녀 운동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서 참 흥미롭죠. 아까 1876년이었네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게. 그 1800년대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저희가 그 해녀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이제 제주도 해녀 입어 문제 견과라는 게 문헌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자료인데 189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까지 해녀들이 육지에 이제 바깥물질 가서 그 물질을 했던 그런 상황을 기록해 놓은 그러니까 일본어로 이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입어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며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부산, 동래, 울산 이런 지역의 근거를 정해서 입어한 것은 1895년이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시기를 처음 그 바깥물질 시기를 찾아봤을 때 이제 저희는 1890년대 말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물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930년대 네. 전성기라고 했던 그때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었나요? 네, 지금 보이는 제주도 해녀어업조합 연역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1920년대 말에 이제 지어진 그 어업조합 관련된 그 연역인데요. 거기 보면 경상남도에 출하하고 점차 경상북도, 강원도, 뭐 함경도, 황해도까지 조선 각도 연안은 물론 일본, 러시아, 진화는 이제 중국을 얘기하거든요. 그 인원은 3,500명. 도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제주에서 있는 해녀는 7,300명에 비해서 어획고는 25만 원에 이른다라고 수입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제주도에 있는 것보다. 뭐 부산도 말씀주셨지만 지리적으로 좀 가까우니까 일본 바다로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1920년대, 30년대부터는 아까 군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배가 왕래하는 배가 다니니 이제 오사카 지역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주를 하고 공부하러도 많이 갔고 그 덕에 이제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진출했던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막 전쟁을 할 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분분하기는 한데 홍성랑 할머니라고 1세대 제1세대 할머니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징용을 피해서 이제 차라리 가서 노동을 하겠다고 해서 가신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질문으로 드려도 될까요? 그분들이 네. 예, 어떤 거를 채취를 했는지, 뭐 때문에 해녀들이 노동력이 필요했는지. 지금 갑자기 뭐가 나왔는데 전복, 소라, 미역. 다시마? 감태인가? 감태. 사실 그때 당시가 전쟁 상황이었잖아요. 전쟁 상황에 가장 필사적으로 필요했던 게 있었어요. 저희 그림 중에. 저는 아니까 패스. 어떻게 알아요? 또 어떻게 미리 어떻게 또 알아요? 아니, 이거는 제가 그 이전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거라서. 네. 그래요? 여름이니까 또 복날에 요새 전복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전복 하나를 먹으면 힘이 막 나니까 밥, 뭐 쌀, 감자 뭐 많이 이런 거보다는 전복 그때 당시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선생님? 평화주의자시네요. 평화주의자세요. 그걸 그것으로 녹여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한 거죠. 네, 바로 그거잖아. 전쟁에 쓸 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도 그거와 연관된 게 있어요. 전복 껍데기를 약간 무기로 썼나? 뭐 갈아서. 방패?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총알 몇 개?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감태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거기가 요오드를 만드는 성분이 네, 있거든요. 감태가 다시 말려가지고 저희 화학 원료로 썼었어요. 예. 그래서 감태 채취를 하러 많이들 가셔서 작업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감태가 어느 건지 알겠죠? 일단 2번하고 3번은 아닌데 1번은 다시마 같은데 4번은 저 미역 아니에요? 아니요. 저게 감태예요? 네. 저게 감태라고요? 감태 저는 말린 거 봤었는데 저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저게 저렇게 쪼그라든 게 감태 말린 건가? 네, 말리게 되면 그리고 저거. 좀 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만들어내요. 예. 그걸로 이제 화약 원료로 쓰기도 했고. 어쨌든 이런 걸 지금 필요로 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죠. 막 푸시하는 거죠, 제주 해녀들을. 덕해라. 해녀들한테 엄청 남획을 일삼고 더 뭐 이렇게 물질을 부추기고 해녀들이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마음이 편한 것보다도 이 몸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몸이 많이 힘드셨었어요. 얼마나 당시 상황이 심각했냐 하면 뭐 잠수기업자는 1880년대부터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 마을에 주둔을 해서 그 200척, 300척의 잠수기선이 매일 잡는 그 전복의 양이 배 한 척당 600개씩 잡는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제주 바다에 들어가서 그 잠수기선이 바다를 싹쓸이 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죠. 맞아요. 잠수기업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잠수기업이요? 잠수기업. 잠수기 일본에서 머구리라고도 해요. 머구리요? 예, 머구리라고도 하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투구 모양의 아주 큰 무거운 헬멧을 쓰고 저런 특수로 제작된 옷을 입고 그리고 신발도 되게 무거운 신발을 신고 바닷속에서 남자분이 많이 하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하는데 저기 지금 연결된 호숫줄이 보이시죠? 네.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들은 물속에서 숨을 참고 그 참는 순간만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지만 잠수기업자들은 그냥 숨을 보내주니 산소를 보내주니 공기를 보내주니 그냥 걸어 다니면서 했대요. 저러니까 남획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다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더라도 안에서 계속 네, 장시간 그쵸, 걸어 다니면서 했던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주 바다는 30, 40년대 되면 거의 해산물이 많이 사라져서 없어질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못 버티니까 육지로 나가잖아요. 네. 이후에 해녀들의 바깥 물질이 아주 많이 늘었는데 그때 되게 왕성한 시기였는데 이때 해녀 도구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혹시 어떤 상황이 좀 바뀌었는지 아실까요? 뭐 나왔어요 지금. 보기에 보시면 약간 도구가 해녀들이 바뀐 쓰는 거네. 도구들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저 첫 번째는 태왁 아니에요? 태왁? 네. 그 저기 잡은 수산물을 넣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선생님? 두 번째는 깍꼬리라고 하거든요. 소라나 이제 문어를 이렇게 꺼내는 역할을. 전 3번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저 비창. 맞아요, 네. 비창. 전복을 딸 때 꼭 필요한 도구죠. 예전에는 손으로 땄었나? 아니 저게 원래부터 있었나? 그걸 모르겠네. 신라술력도 그림에도 보면 손에 꼬챙이 같은 걸 아, 있거든요. 그럼 또 3번은 아니겠네. 그럼 저거네. 예. 다음에 안 해, 4번. 물안경? 어. 예. 지금 우리 안경같이 보이는 이제 저거는 이제 족쇄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알이 두 개인 작은 눈이에요. 오. 예전 처음에는 이제 맨눈으로 시작했다가 맨눈으로 하면 우리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뜨면 잘 안 안 보이겠죠. 맞아요. 눈도 아프고. 네, 짠물이 짠물이. 계속 들어갈 거고 그래서 더듬더듬 바위를 헤치면서 전복이나 이렇게 해산물을 찾다가 눈을 쓰게 되니까 세상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맞아. 물건도 많이 찾을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고 눈의 피로도도 그럼요. 감소되고. 네. 예. 그래서 우리 해녀들이 말하는 눈이 들어온 시기가 되게 그 해녀도구의 획기적인 변화가 한번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족쇄눈을 이렇게 찼을 때는 옷은 뭘 입고 가요? 무슨 소중이를 소중이. 입었죠 예. 그때도. 아 그래요? 근데 족쇄눈은 지금 30년대부터 한 60년대까지 사용을 했고요. 60년대에 지금의 우리 고무눈 아시죠? 왕눈 해녀분들이 네. 쓰시는 거. 고무로 된 거. 근데 그 테두리가 고무가 아니고 쇠로 된 것이 한번 나와요. 그거는 족쇄눈보다 더 시야가 넓었죠. 그 이후에 고무옷이 1970년대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눈의 그 왕눈의 테두리 재질도 이제 고무로 바뀌어요. 이 물질 장비 말고도 바깥 물질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따로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이 정도 돼야 된다. 아니면 물질 실력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바깥 물질을 나갈 수 있다. 이런 기준 같은 건 없었어요? 지금도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실력이 나은 사람을 데리고 가겠죠. 지금도 뭐 그 서해안 쪽으로 해삼이나를 하러 갈 때 보면 지역에서 상군이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세요. 예, 그 당시에 상군 해녀라고 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찾아본 걸 보면 어린 나이부터 상군이라고 불렸던 분들도 사실 계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나이가 경력이 쌓여서 상군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도 있거든요. 옆에서 보기에 멀리 가고 깊이 들어가고 숨을 오래 참고 많이 잡는 분, 저 해녀는 상군이다라고 얘기해주지 내가 상군이야 이런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주위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뭐 해녀로서 물질을 시작하게 된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나요? 예전에는 한 저희들 7, 8, 9살 뭐 이 정도만 되면 따라가서 엄마가 같이 작업을 하자 하고 네. 바다에 가자. 17, 18, 19. 아니요. 7, 8, 9. 말도 잘 못하는 7살이요? 가까운 바다에서 오. 일단 바다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물질 기술도 몸 기술의 영역이어서 자꾸 하다 보면 늘어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가 같이 물질을 할 수 있는 게 뭐 어머니에게서 딸, 뭐 이제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내려오는 예 그렇게 전승이 됐죠. 아 근데 쌤 있잖아요. 그 좀 잘해요. 뭐 수영도 잘하고 엄마가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좀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좀 엄마 저 안 할래요. 그냥 차라리 저 공부하거나 바느질 할래요.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공부 잘하면 그럴 수 있어요. 공부 잘하면 엄마도 안 시키겠지. 옛날에는 어쨌든 그 공부를 하는 여자들이 공부를 하는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해안가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엄마 이모를 따라서 이제 물질을 하는 것을 거의 숙명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면 그냥 바닷가에서 뭐 보말 잡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친구하고 같이 가서 내기를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미역을 따오는데 미역 귀까지 잘 잘라오면 얘는 상군 해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물질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친구고, 그다음에 미역 이파리만 이렇게 뜯어오면 얘는 물숨도 짧고 물질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을 그 했다고 어른들도 하더라고요. 이제 멀리서 보는 거죠. 그쵸. 다 지켜보는 거죠. 그 당시 바닷가가 어쩌면 어린 소녀들에게는 놀이터이면서 그쵸. 그 물질을 배운 학교였던 네, 거네요. 맞아요. 네. 그 시절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진짜로 나 물 엄마씨? 거기에 네 이거 이번 물질할 거야. 개민, 어머니 물질 걸 때 진짜로 나도 물질 도령할 거래 넣은 거지? 기어. 니도 이제 10살 대신한 그 물질 배울 때 대주게.
오, 나얘 물질 완전 잘 알려짐지 커야마시. 물에서 피는 것도 우리 동네에서 나가 제일 잘하는디. 아이고, 그 물질은 물에서 희망 놓는 거야, 또 난 거야. 이? 아이고, 너도 여자로 난 이제부터 고생문이 열렴신게. 뭐 할 수 어쩌게 지펄자가 경한 거야, 어떤 거야. 아이고, 다 됐자. 아이고, 이거 혹건 컵에다 받은 영희사 오래 입는다. 마, 이거 입어보라. 양 삼촌, 다 안 없디가? 물질 가게. 다 어였죠? 글라 가게. 아이고 영희도 감구나게. 얘게 야이도 이제 물질 배워사 될 거 아니까. 아이고 우리 영희 어떠고? 해지 그냐? 예. 오늘 날 볼랑 물에 들긴 좋게만은 걔도 맹심어라이. 아이고 혼자 그룹 싸게 영 몽키당은 물때 지나불어. 오게. 아이고 글라 혼자. 알았다. 야 영희야, 닌 이 배꼽 바닥서 희멍 물건 이신가 보라이. 호꾸문도 바닥 안털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마시. 이디 너무 야쁜디. 에에, 경 바닥을 겁없이 보면 안 된다. 바다 깊은 데 갈 날은 하신한 혼동하는 이 야픈 짓서 희염시라. 어멍 말 들으라. 냉중에 아기 상군 되면 그때 어멍 또랑 가라이. 아이고 닐랑 조들지 마랑 헌저 갔다 오고 나가 이 할망바닥에 이시멍 야이 배려 복음해. 예, 알았수다. 성님도 맹심하고게. 오게 알았죠. 영희야 글라 가게. 조심하라. 예, 댕겨오라. 예. 예. 아기 상군이 되면 네. 엄마를 어멍 따라 가라.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아기 상군이라는 말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멍 따라가라. 거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제 물질을 잘 할 것 같구나 하면서 이제 어머니 따라서 먼 바다까지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 8살에 시작은 하지만 아기 상군이라는 호칭을 얻을 때까지는 보통 한 15살, 16살 정도 돼야 그렇게 아기 상군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 상군, 중군, 하군 네.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이게 등급은 아니잖아요. 등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녀들 기량이나 이런 그거에 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바다의 깊이도 달라지는 건가요? 네, 달라지는 거죠. 원바다까지 가려면 한 발이 한 1m 정도 쭉쭉 내려간다고 하면 10발 정도 내려가는 뭐 그런 깊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기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숨도 참고 사실 자맥질이 저희들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작업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자맥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죠. 90도로 이게 네, 자맥질이죠. 해녀들이 채취하는 미역이나 전복들이 사는 그 서식지를 보면 보통 미역은 5m 안쪽, 전복이나 소라 같은 거는 조금 더 깊은 바다에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실력을 키워야 이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기량을 기른 뒤에 바깥 물질은 어디까지 나갔었나요? 지금 저희 기록들을 봤을 때는 아까 뭐 중국, 우리나라 연해에도 있지만 칭따오 다레니도 있고요. 일본 가시고 또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예전 할머니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다 녹여져 있어서 그게 좀 자료화가 되어 있거든요. 진짜 멀리까지 나갔네요. 그 멀리까지 갈 때 혼자 가지는 그죠. 않았겠죠? 네. 누구랑 아니, 같이 가요? 그 동네에서 같이 모여서 가거나 예,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세요.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연안을 따라 계속 움직여가요.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넘어갈 때 두만강 건널 때 배를 다시 빌려서 또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같은 배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어느 정도는 육로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이제 작업을 하다가 또 가고 네,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제주 해녀들을 모집을 해야겠어요. 단체로 이렇게 가려면. 대부분은 마을 단위로 인솔자가 모집해서 갔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인솔자가 한 분 한 분 다 계약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12월에 와가지고 모집을 한대요. 마을에 내려서 모집을 하고 3월부터 미역 채취를 하니까 2월 달쯤에 이제 다 계약을 구두로 계약을 하는 거죠. 구두로 이제 얼마를 주겠다 해서 이제 데리고 가면 어느 한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 지역에서는 미역을 채취하고 다 끝나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는 또 그 다음 해산물 성게를 채취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동해 가면서 하다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이제 추석 때 가족들 선물도 사오고 뭐 이렇게 돈을 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추석쯤에 돌아올 때 보면 사과를 사왔다, 치맛감을 사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석빔하고 이제 제수할 수 있는 제주에서 보기 드물었던 그런 과일을 갖고 오는 것들로 이제 오면 마을이 떠들썩해지는 거죠. 자, 관련해서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보실게요. 어때? 아이고. 기쁜 데서 가면 보이. 저 잠깐만 여기 좀 봐주십시오. 그게 무슨 일이신가?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통영 한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 육지 근해에 나가서 일하실 해녀들을 모집하려고 왔습니다. 요새 백건물지 가면 돈 하영 번된 게 이디서 하는 거에 대여섯 배는 될걸? 에이, 어떤 사태 말산디. 말설곡 물 모르는 데가 어떤 물질을 허여? 괜한 맛이. 걔도 이디서 죽을락 살락 하면 하는 것보다 몇 배 되는 게 응? 허멍 갔다 왕은에 허먹 챙기면 되는 거죠. 아니라? 근데 거기는 몇 대 몇으로 가릅니까? 몇 대 몇 그런 거 아니고 계약 조건인데 여러분이 일하시는 만큼 모두 지불해 드립니다. 아마 한 1년만 고생하시면 큰 목돈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어떠십니까? 배력 없어. 우리가 강 부지런히 허민 험만큼 준대 냄새게. 육지바닥 소급에 물건도 하던 맛이. 아유, 누개가 거기 들어가 탱 오는 사람이 어신한 게. 개민 한번 가볼까? 네. 자, 아까 통영에서 왔다고 하는 분이 뭐 달라는 만큼 다 주겠다. 직접 와서 얘기까지 하네요. 네. 저희들 누군가를 그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감원이슬이요?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정말이었어요?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녀분들이 먼저 뭐 전도금 같은 걸 받고 이제 작업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약금 쪼잖아요. 전도금이 사실 해녀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아까 2월, 3월 나가잖아요. 그때가 저희들 곤궁기잖아요. 보릿고개 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시기들이어서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돈 받고 그들의 조건에 따라서 이왕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어차피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어요. 맞아요. 어쩐지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럼 그 시절은 바닷길이 많을 때가 아니니까 그 목적지까지는 어떻게 갔나요? 다 배를 타고 간 경우가 많았겠죠. 예. 여객선을 타고 갔다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이 섬에 들려서 물질을 조금 하고 저 섬에 들려서 물질을 조금 하고. 그러니까 모집하는 그 분이 배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 배에서 살기도 하면서 남바르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살기도 하면서 이제 잠도 자고 밥도 해먹고 이러면서 배에서만 지내기도 했고 어느 육지의 땅에 가면 이제 다시 또 숙소에서 지내기도 했고. 제가 그럼 퀴즈를 드릴게요. 어떻게 갔는지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가장 처음 갔던 게 이제 부산 영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경로로 갔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딜 들러와야 돼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네, 자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원래 기자 출신이시죠? 네. 또 해녀 전문 기자 출신이라서 많이 그 취재하러 다니셨을 텐데 네. 무엇보다 말로 하는 게 가장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녀분들의 증언. 근데 해녀분들이 다 똑같은 형태로 가시진 않았는데 저는 해녀의 일기. 뭔가 기록에서 외롭잖아요. 그 바다에 깜깜한 밤도 맞이하고 낮도 맞이하고 새벽도 하면 엄마가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일기를 썼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디까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박물관에 일기 자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자료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노래. 노래. 네. 노래 속에 사실은 부산 영도까지 어떻게 갔는지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남마른 물질 하려면 직접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노동요예요. 네. 아니 근데 해녀도 저어야 돼요? 그 뱃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 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아 너무 힘들었겠다. 해녀들을 많이 태워서 갈수록 돈을 벌 수 있었을 테니 해녀들도 노를 저어야 됐는데 노래에 보면 그 애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여기 지나면 어디까지 하는. 노랫말에 다 들어있구나. 네. 그 지금 자료가 화면에 네. 지금 그 노랫말이 나오는 것 그죠. 같아요. 예. 성산 일출. 성산항에서 출발. 가면 자 그다음 섬 이름 나오죠. 소환도. 그죠? 여기에 정말 다양한 섬 이름이 나와요. 세보세요. 몇 개 정도 될지. 대섬, 네. 나라도. 네, 나라도. 뽕돌바당 돌산 옆에 있는 게 뽕돌 바당이 사랑도. 네. 남해. 파랑거도 지나가고. 지제장신도. 지제장신포. 가닥 동끝 지나가면 등바닥 넘어가서 다대끝 넘어가면 부산영도구나. 근데 쌤, 이게 작년에 가면 올해 또 가고 내년에 또 가고 약간 이걸 반복한 거예요. 그죠. 몇 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 나 혼자 노래를 불렀다기보다는 다른 분한테 들은 노래도 같이 박자 맞추면서 흥얼흥얼하면서 그게 입에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그러니까 첫 해 갔을 때는 뭐 나로도가 안 들어갔다가 맞아요. 다음에 가면 나로도 들어가고 그죠. 막 이렇게도 네. 되겠고. 예. 그리고 처음 이름은 잘 몰랐는데 옆에 할머니가 뭐 같이 간 해녀가 저기 뭐라고 얘기하면 아 거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거의 뭐 제주, 부산 항로나 다름없네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저도 아직도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번 짚어봤을 때 근데 아직도 이름들이 남아있어서 아 그때 이런 경로로 갔구나. 근데 사실 이게 14일이 말이 14일이지 2월하고 3월 사이 이동하거든요. 바다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도 굉장히 힘들고 배에 사람 실은 것만큼 먹을 거를 다 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섬마다 가서 그나마 정박하게 해주는 섬은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바다에 떠 있는 채로 버텨야 되는 시간들도 있고 해서 배에 탔던 해녀분 입술이 새카맣게 변해 있고 너무 추워서 이를 계속 닥닥닥닥 부딪히다 보니까 잇몸이 다 헐거워져서 이가 다 빠질 지경이었다. 라고 하는 얘기들도 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힘드셨대요. 아니 정박을 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섬 같은 경우는 배를 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자기들 것을 나눠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섬들도 있었고 아예 무인도인 경우들도 있고요. 그때 배 탔을 때 평균 나이가 어떻게 돼요? 18세에서 18살부터 20대 초반까지의 나이. 아니 식량도 그만큼 못 챙겼을 텐데 네. 배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만큼의 보리쌀을 좀 가지고 가고 된장. 그죠, 된장 두 가지만 가져가면 나머지는 이제 현지에서 조절하는 거죠. 잡은 거를 먹던가 바꿔서 먹던가. 근데 채소, 야채들을 되게 먹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나물 같은 거가 없으니까 아니면 미역만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소라나 전복이랑 따서 바꿔주고 이제 채소를 넣고 이렇게. 가기 전부터 그냥 진이 쫙 빠져가지고 딱 그죠. 도착을 하게 돼요. 한 번 저렇게 가면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거 다시 안 하겠다 하셨다가 돌아갈 때 돈이 좀 챙겨서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음엔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타양바다는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목돈만 아니었으면 네, 맞아요. 돌아오고 네. 싶었지 않았을까. 예전에 신문기사에 보면 해녀들이 바깥물질에서 버는 그 수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920년대 동아일보에 나오는 해녀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매년 이제 바다에 나가서 해조류를 잡는 숫자는 뭐 만여 명에 이른다. 그 중에 이제 4월부터 9월까지 부산, 울산에서 활동을 하는 여자들은 한 4,000명에 이르고 이들은 뭐 6, 7일 이상 물속에서 전복과 기타 해조를 딴다. 수입은 한 사람이 평균 300원 정도의 가치를 생산하면 이 4,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100만 원, 120만 원이 넘는 수입이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조선 수상계의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해녀들의 활동은 이제 조선 산업계의 중대한 현상이다라고 아예 신문기사에 딱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그쵸. 했겠네요. 그러니까 식솔들을 다 먹여 살렸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전도금 받고 받아서, 그 한
계절을 넘게 하는 거잖아요. 예, 해녀들이 한번 갔다 오면 집에 밭이 하나 생기고 집이 하나 생기고 이번에 갔다 왔더니 우리 딸이 갔다 왔는데 내가 놈 몇 마지기를 샀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버팀이 되는 것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4.3 때 저희가 마을 복구를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도 이게 해녀들이 돈을 내서 길을 내고 학교를 짓고 그죠. 온평리 해녀 그 공적비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당시는 사실은 해녀들이 황금성이 되게 좋은 작업을 하고 계셨었어서 그런 역할들을 다 하셨죠. 네. 자, 이렇게 대개는 바깥 물질을 끝내면은 다시 제주로 돌아오나요? 아니면 그곳에 또 혹시 정착을 하나요? 정착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가서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 영도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해녀들이 많이 가면서 마을을 이뤘다. 영도 초등학교의 시작점 해녀들이 낸 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부산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학교거든요. 그리고 그 파친코 혹시 기억하시죠? 네, 파친코에 보면 그 주인공 선자가 물질을 배웁니다. 해녀들한테. 그 선자 부모님이 살았던 지역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부모님이 훈하고 이제 그 양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인데 둘 다 영도 출신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 분은 복례시장 근처에 사시고 한 분은 동삼동 출신이신데 지금 동삼동 어촌계에 있는 해녀가 다 제주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주 분들이 가서 마을을 이룬 곳이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파친코는 부산 영도에서 시작하는 얘기로 했지만 선자가 일본에 가서 뭐 주로 시장에서 김치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당시 그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이 또 제주 분들이셨거든요. 그 안에도 그런 연결고리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이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죠. 그럼 지금 제주 해녀 출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모여 사는 곳이 영도인 거예요? 지금 영도, 부산하고 이제 예전에 뭐 울산도 많이 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 분들이 가서 모였던 마을들, 그러니까 통영의 미수동이 미수 2동이 됐어요. 통영은 지역 경제를 살렸던 큰 역할을 했던 게 제주에서 온 해녀다라고 인정하면서 해녀상을 세우셨었고요. 부산 영도에도 해녀상은 있는데 그건 제주에서 보내드린 거죠. 그래서 남해 이제 바다에 나가서 물질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력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에 딱 갔을 때 누가 더 물질을 더 잘했어요? 제주 해녀들이 당연히 잘했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해녀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 해녀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와지마 쪽에 있는 해녀들은 자기들의 원조가 제주 해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면 아마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엔 자기들 해초만 뜯었었대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해산물 채취하는 일은 남자가 하던 일이었는데 제주에서 온 해녀들을 봤더니 다 들어가서 잡고 있어. 우리도 해도 되는 거야? 우리도 가능한가 해서 따라서 몇 번 해보다가 되니까 작업을 했다. 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아마 지역마다도 있고 지금 구룡포에서 이제 포항에 첫 여성 어촌계장님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도 제주 해녀들 따라다니면서 늦게 물질을 좀 배웠던 케이스인데 재미있는 말씀 하시죠. 해녀들한테 절대 포인트는 안 가르쳐 주는데 소라가 저기 포인트인가 따라가서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을 키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분명 텃세 같은 거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제주 해녀들이 다 그 자기네 바다에 와서 하는 거를 뭐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돈을 벌어 가잖아요. 벌어 가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저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다는 그런 인식도 많았고 1920년대 해녀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지역에도 부산조합, 부산어업조합, 뭐 울산어업조합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부산 바다에서 와서 물질을 하는데 그럼 부산어업조합에 이월호를 내라. 포라고 하기까진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녀들에 대한 이런 착취하는 게 시작이 점점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뭐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지켜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부산에서 제주 도민들이 모여가지고 해녀들 입어료 관련된 분쟁 걸기 대회를 했다. 그게 1917년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와서 돈 벌고 가는 거를 좋게 보진 않았고요. 험한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좀 천대하는 듯한 표현들
많이 썼어요. 많이 이런 힘들었어요. 저런 명목으로 수수료도 많이 떼었다고 해요. 뭐 뱃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그 배선료도 떼고 뭐 수수료도 떼고 마을에 누구한테 뭐도 떼고. 그러니까 뭐 100원을 벌 수가 있는데 100원에서 20원만 해녀의 몫이라고.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착취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정착한 해녀들이 올 때가 되면 큰 단지에 짠지 뭐 이런 것들 해놓고 오면 나눠주고 했던 일도 있었어요. 눈물 나요. 그러니까 이제 타지에서 힘들 때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뭔가 뭉쳐야지. 뭉쳐야 돼요, 진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좀 보호막이 돼줄 만한 뭐 그런 게 좀 제주도에서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시작된 게 1920년대 이제 제주도 해녀업조합이라고 이제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해녀들을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자금도 빌려주고 숙소도 마련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합도 결국에는 일제시대에는 조합장이 제주 도사였거든요. 일본인 관리가 이제 관리에 의해서 어용화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해녀들을 착취하는 기관으로 변질도 되거든요. 30년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면서. 그래서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사실은 그 권익보호 형태로 그러니까 통영의 나잠분여회가 가장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시작점도 사실은 제주에서 물질을 왔던 해녀가 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사실은 그렇게 된 경우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니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뭐 거제도 있고 해녀들이 있는데 통영도 있고 뭐 이제 해녀집이나 해녀촌 형태로 지금 이제는 사라진 말이긴 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그게 기사로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땀 흘리는 한국인 시리즈 해녀하면서 동해안을 따라서 해녀집들이 만들어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해녀촌을 말하는 그죠. 거죠. 왜냐하면 해녀가 아까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경제가 돌아간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해녀들이 갔을 때 묵을 여관을 하는 곳도 있을 거고 대신 수산물을 팔아주는 곳도 있었을 거고 이제 해녀들은 그 바깥 갈 때 나이가 좀 그 어린애들을 데려가는 경우들도 사실 계셨고 아까 영도처럼 학교를 만들기도 하는 식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더라고요. 부락을.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자기들 스스로도 지킬 수 있고 우리도 서로 도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배경이 됐던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요즘도 바깥 물질을 나가세요? 네, 요즘도 나간다고 들었어요. 해녀분들이 이제 서해안이나 아니면 강원도 이쪽 지역에 해삼 뭐 이런 그 계절마다 나오는 해산물을 채취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원정 물질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요즘은?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3개월 아니면 몇 달씩 그리고 왔다 갔다도 요즘엔 좀 편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하고 계약을 해서 고용 관계를 맺어서 이제 돈을 벌고 오는 훨씬 수입은 많다고 합니다. 그럼 바깥 물질을 나간 제주 해녀들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어요? 저희도 뭐 그 취재나 아니면은 뭐 별도로 조사해 본 적은 있는데 이제는 바깥 물질을 간다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정착하게 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제주 출신이 계신가? 그러니까 제가 부산 영도에서 취재할 때도 할머니 어디서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소섬 동쪽에 어디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광주에도 사실은 그 해녀회가 있어요. 광주 바다 없는데, 예. 근데 해녀분들이 바닷가만 사는 게 아니라 해녀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조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라 하면 이제는 아마 전국에 있는 해녀들과 그 중에 1세대 해녀가 제주 출신인가? 왜냐면 저희들이 전파를 한 사실 1세대라고 하셔도 좀 살아계시면 90이 넘으시거든요. 많이들 네.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와서 그 지역의 며느리를 보고 그 며느리한테 물질을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반은 제주 출신인데 저희 생각에는. 그러니까 바깥 물질을 나섰던 그 해녀들의 자취를 찾고 이분들을 재조명하는 게 어쩌면 그 해녀의 맥을 잇는 또 그렇죠. 중요한 예. 작업이 아닐까 싶은데 두 분은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 바깥물질로 나갔던 해녀들에 의해서 60, 70년대까지 그분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그다음에 제주도 문화를 또 육지까지 전파시켰던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시잖아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해녀의 명맥이 이어지려면 그런 분들까지 다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는 제주 해녀, 어디 해녀 이렇게 지역을 나누지 말고 같이 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해녀들하고 해녀가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취재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뭐 독도의 해녀바위가 원래 이름은 해녀바위가 아니었고, 예, 나중에 해녀들에 대한 어떤 그 독도에서 작업한 거를 좀 기리는 의미에서 독도, 그러니까 해녀바위로 이름을 바꾼 그런 사연들이라던가. 아까 모집해서 가잖아요. 독도 의용수비대가 해녀를 모집해서 가서 이런 작업했던 그런 그 스토리들도 있고 2021년에 그 부산 관문전이란 걸 했었어요. 무엇이 피난 수도였던 부산을 성장시켰는가 해서 3대 아지매가 나옵니다. 뭐 깡깡이 아지매, 자갈치 아지매 이렇게 나오는데 3대 아지매 외에 또 하나의 존재, 여성, 해녀 얘기합니다. 제주에서 봤던 해녀들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아까 맥을 잇는 작업 취지에서 바다를 소중하게 지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어서 막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진실 씨는 어떤 걸? 이제 해녀라고 생각하면 또 몸을 아끼지 않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제주 경제를 일구고 그리고 해녀의 역사까지 오늘 정말 그 존경스럽다는 생각에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자. 좋아요. 네. 구경합니다. 어쨌든 이제 바깥물질을 했던 해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굴의 정신을 또 아주 재밌게 이야기로 풀어주신 두 분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주의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